무덤을 파헤쳤는데 그 안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무덤에 내가 죽인 사람의 시신이 놓여 있다니. 분명 여기서 먼 곳에 아무도 모르게 묻었는데.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올해 43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박영숙 향년 72세였습니다.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죠. 저희 집은 대대로 그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야산이 하나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기가 지날 때까지는 정말 평범했어요. 매달 한 번씩 성묘를 갔고요. 제사도 제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발견한 건 둘째 형인 박준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묘를 갔는데 어머니 산소 앞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더래요. 진돗개였습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암컷이었어요. 털색은 하얗고 귀끝만 살짝 검었습니다. 형이 처음엔 그냥 떠돌이 개려니 했대요. 손을 흔들어서 쫓아보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냥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산에 떠돌이 개들이 가끔 있잖아요. 먹을 것 찾아 헤매다가 무덤 근처에서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제가 직접 성묘를 갔는데 정말로 그 개가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을 걸어봤는데 그 개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눈이었어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달까요? 마치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엔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무덤 바로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개들은 며칠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개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백구라고 불렀어요. 하얀 털 때문이었죠. 백구는 정말 신기한 개였어요. 제가 갈 때마다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줬어요. 하지만 절대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줘도 어머니 무덤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백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씨집 산소에 개 한 마리가 계속 있다더라. 신기하지, 주인도 없는 개가 왜 거기서 안 떠나지?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전 처음엔 백구가 그냥 어머니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동물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마을에 떠돌이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항상 먹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백구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백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젠 정말 이상했어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6개월 동안 한 자리에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한 건 백구의 행동이었어요. 가끔 무덤 주변을 빙빙 돌면서 킁킁거렸어요. 마치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멈춰서 땅을 긁었어요.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어요. 처음엔 뼈다귀라도 묻어놨나 싶었어요. 개들이 먹다 남은 뼈를 땅에 묻어두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구가 긁는 부분은 어머니 무덤 바로 옆이었어요. 그게 1년째 되던 해였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신기한 개로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보러 오기도 했어요. 충견 백구. 신문에도 한번 났어요. 주인이 죽은 뒤 3년째 무덤을 지키는 개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좋은 분이셨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동물도 그렇게 그리워할 만큼 따뜻한 분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째가 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긋는 땅 부분이 점점 움푹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풀이 안 자랐어요. 다른 곳은 풀이 무성한데 그 부분만 계속 맨 땅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냄새였어요.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부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흙냄새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어머니 3주기였어요.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제는 온 가족이 백구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데 막내 여동생 박미라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빠 이거 뭐야? 무덤 옆에 이상한 게 있어. 저는 미라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백구가 항상 긁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손가락 굵기 정도의 구멍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 구멍에 나뭇가지를 넣어봤어요. 깊이를 재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어요. 뭔가 있어. 돌이 아니야, 이건. 저는 주변에 있던 삽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구멍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0cm쯤 파니까 뭔가 나왔어요. 처음엔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뼈였어요. 사람 뼈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삽이 떨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게 뭐야? 왜 여기서 뼈가 나와? 형제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둘째 형 준석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야, 이거 그냥 동물 뼈 아니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사람 뼈야. 저는 확신했어요. 군대에서 해부학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사람의 대퇴골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백구의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뼈를 발견하자마자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짖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짖었어요. 와랄랄. 계속 짖으면서 제 발치를 긁었어요. 마치 더 파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계속 팠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파니까 옷 조각이 나왔어요. 낡고 썩은 천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더 파니까 완전한 사람 해골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무덤 옆에서 사람 해골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건 어머니 무덤이었어요. 형,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석 형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골을 보자마자 뭔가 기억이 스쳤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15년 전. 제가 28살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연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었어요.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김연이는 마을 이장의 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연락이 끊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는 수사도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김연희의 실종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 저는 김연희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연희는 그때 제가 하던 사업에 돈을 빌려준 상태였어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건설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김연희는 계속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요. 그때 어머니는 이미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김연희는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온 마을에 소문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김연희를 만나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10시, 저는 약속 장소인 뒷산 입구에서 김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연희는 30분쯤 늦게 왔어요. 야, 박준호. 돈 가져왔어. 김연희는 첫 마디부터 돈 얘기였어요. 연희야,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한 달만 더 주면 꼭 갚을게. 한 달. 또 한 달이야. 벌써 몇 번째 한 달이야. 김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넌 진짜 한심해. 남자가 빌린 돈도 못 갚고 이제 내 참을성도 한계야. 연희야, 제발.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김연희는 냉정했어요. 안 돼. 내일 당장 갚지 못하면 이장님한테 말할 거야. 너희 어머니한테도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믿고 계셨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연희야, 어머니한테만은 말하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김연희는 비웃었어요. 그럼 돈을 가져와. 지금 당장.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연희가 뭔가를 꺼냈어요. 녹음기였어요. 야, 박준호. 사실 오늘 너 만나는 것도 다 녹음하고 있어. 너 나한테 협박당했다고 나중에 발뺌할까봐.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미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녹음까지 하고 있다니. 그 녹음기 꺼. 저는 김연희한테 다가갔어요. 꺼라고. 그런데 김연희는 녹음기를 들고 뒤로 물러났어요. 안 꺼. 이거 증거야. 나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녹음할 거야.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김연희와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연희가 뒤로 넘어졌어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쿵. 둔한 소리가 났어요. 연희야. 저는 급히 김연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김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연희야, 정신 차려. 저는 김연희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짚어봤어요. 뛰지 않았어요. 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패닉 상태가 됐어요. 김연희가 죽었어요. 제 손에 죽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런데 누가 믿어줄까요? 신랑이 하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김연희의 시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거세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시체를 그냥 둘 순 없었어요. 발견되면 제가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요. 설사 실수였다고 해도 감옥에는 가야 했어요. 저는 근처에 있던 삽을 가져왔어요. 다행히 산 공사 때문에 삽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서 땅이 질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팔 수 있었어요. 2m 정도 깊이로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김연희의 시체를 묻었어요. 그 위에 흙을 덮었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도 모두 함께 묻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연희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수사관이 제게도 와서 물어봤어요. 김연희와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냐고요. 저는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다고 거짓말했어요. 다행히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연희와 제가 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든 거래를 비밀로 했었거든요. 몇 달 뒤 수사는 종료됐어요. 김연희는 가출로 처리됐어요. 저는 그렇게 15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김연희의 시체가 어머니 무덤 옆에서 발견된 거예요. 제가 묻은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저는 김연희를 저기서 3km 떨어진 곳에 묻었는데 왜 어머니 무덤 옆에 있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거 봐. 미라가 해골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그 플라스틱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녹음기 조각이었어요. 15년 전 김연희가 들고 있던 바로 그 녹음기였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증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형,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라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공포에 떨었어요. 경찰이 오면 제가 끝장이에요. DNA 검사를 하면 제 지문도 나올 거고요. 녹음기에서 제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잠깐만. 일단 이걸 다시 묻자.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준석 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거 신고하면 큰일 나. 어머니 무덤 옆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게다가 이 산 전체가 수사 현장이 될 거야. 저는 온갖 핑계를 댔어요. 그건 그렇지만 미라가 망설였어요. 일단 다시 묻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신고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다행히 형제들도 쉽게 신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테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구덩이를 메웠어요. 해골과 녹음기 조각을 모두 묻고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풀씨를 뿌렸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했어요. 저희가 흙을 덮자마자 다시 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백구가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를요. 백구는 김연희의 시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개들은 후각이 발달했잖아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백구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김연희의 시체가 어떻게 여기로 온 거지? 분명히 저는 다른 곳에 묻었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1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제가 정말 그곳에 묻은 게 맞나?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예전에 묻었다고 생각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지금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15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김연희의 시체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다시 어딘가에 묻었을 거고요. 바로 어머니 무덤 옆에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하필 어머니 무덤 옆에 묻었을까요?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10년 전쯤 그 아파트 공사할 때 특별한 일이 없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바로 저희 마을 이장이었던 김씨 집안이었어요. 김연희의 아버지 김만석 이장이었죠. 김만석 이장은 딸이 실종된 뒤에 크게 성공했어요.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기가 맞았어요. 김연희가 실종된 지 5년 뒤부터 김만석 이장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만석 이장이 딸의 시체를 발견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김만석 이장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보다 몇 달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저는 김씨 집안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김만석 이장의 큰아들 김태준을 만났어요. 태준아, 물어볼 게 있어. 10년 전에 아버지가 맡았던 아파트 공사 있잖아. 그때 특별한 일 없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김태준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때 우리 동네가 많이 바뀌었잖아.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글쎄,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그때 아버지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하시긴 했어. 이상한 걸. 뭘?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 뼈래. 공사하다가 사람 뼈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공사를 며칠 중단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뼈는?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했다고 하시더라고. 경찰에는 신고 안 했어. 옛날 무덤이었나 보다 하시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김만석 이장이 김연희의 시체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머니 무덤 옆에 다시 묻었던 거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 무덤 옆에 묻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유품을 뒤져봤어요. 혹시 김만석 이장과 어떤 관련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오늘 김만석이 또 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번엔 5천만 원이라고 한다. 큰 돈이지만 연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연희. 김연희를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니와 김연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기를 더 읽어봤어요. 연희가 준호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걸 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김만석이 그걸 빌미로 나를 협박하고 있다. 연희가 실종된 것도 준호 때문일 거라고 한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김만석 이장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김연희한테 돈을 빌린 걸 빌미로 해서요. 일기는 계속됐어요. 김만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준호가 연희를 죽였을 거라고 한다.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럽다고 한다. 준호를 위해서 돈을 주라고 한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김만석 이장에게 돈을 줬던 거예요. 제가 김연희를 죽였을 거라는 의심 때문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김만석이 연희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준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을 달라고 한다. 김만석 이장이 김연희의 시체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협박했던 거예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던 거고요.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집도 팔았고 땅도 팔았다. 김만석이 그래도 돈을 달라고 한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 차라리 준호한테 사실을 말하는 게 나을까.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김만석 이장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고민하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말이에요. 그런데 김만석 이장이 김연희의 시체를 어머니 무덤 옆에 묻은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 협박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계속 압박을 가하려고 했던 거죠. 어머니 무덤 옆에 증거를 묻어두면 언제든지 파낼 수 있으니까요. 저를 계속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둔 거였어요. 하지만 김만석 이장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거고요. 대신 백구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거였어요. 김연희의 시체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으셨고요.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으셨어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백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백구는 김연희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김태준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준호야, 너 우리 아버지 공사 현장 일로 물어봤지? 왜 그런 걸 물어본 거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어요.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 혹시 그때 나온 뼈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아니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태준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그 뼈가 김연희일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였을 거라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김만석 이장이 죽기 전에 김태준에게 뭔가 말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범인을 알고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잡을 거라고 하셨어. 김태준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 혹시 김연희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15년 전에 너 김연희한테 돈 빌렸잖아. 저는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김연희한테 돈 빌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김연희가 너한테 2천만 원 빌려줬다는 것도, 그리고 갚으라고 압박했다는 것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김만석 이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설사 빌렸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개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김연희가 실종된 그날 밤에 너랑 만났다는 거야. 아버지가 확인하셨어. 김연희가 그날 밤 너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거.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 모든 게 다 들통난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1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아버지 유언이 있었어. 진실을 밝히라고. 김연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김태준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너 김연희 죽였지.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내가 죽였어. 하지만 고의가 아니야. 사고였어. 저는 김태준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신랑이 하다가 실수로 죽게 됐다는 것.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 김태준은 제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어요. 그래도 죽인 건 죽인 거잖아. 15년 동안 숨기고 산 것도 그렇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미 15년이 지났잖아. 지금 와서 밝혀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달라져. 김연희가 억울함이 풀려. 그리고 내가 받을 벌을 받는 거야. 김태준은 단호했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연희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 너희 어머니 무덤 옆에 있잖아.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증거를 그곳에 묻어뒀다고. 언젠가 필요할 때 파내라고. 김만석 이장이 정말 치밀했던 거예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태준아, 제발. 이미 15년이 지났잖아. 김연희도 이미 죽었고 나도 이제 중년이야.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김태준은 냉정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해.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구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백구는 저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는 김태준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왜 저런 거지? 김태준이 당황했어요. 저는 백구를 보면서 뭔가 느꼈어요. 백구가 저를 용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연희 대신에 용서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준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김연희한테 직접 사과하게 해줘. 뭐? 김연희 무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게 해줘. 그리고 나서 신고해도 상관없어.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무덤으로 갔어요. 김태준도 함께 왔고요. 백구도 따라왔어요. 저는 김연희가 묻힌 자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이곳에 혼자 두고.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실수였어.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지. 저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죄책감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구가 제 곁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할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백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백구가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를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김연희의 마음을 대신해서 저를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깨닫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였어요. 김태준도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느꼈나 봐요. 준호야, 나도 15년 동안 힘들었어. 누나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버지도 그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고.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제 됐어. 누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날 밤 김태준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김연희를 제대로 된 곳에 묻어드리기로 했어요. 김태준과 함께 김씨 집안 선산에 새로운 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연희를 정중하게 이장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김연희의 시신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했어요.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라고 했고요. 백구도 함께 있었어요. 김연희의 관이 새로운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자 조용히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저는 백구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김연희 무덤을 찾았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무덤도 함께 찾았어요. 어머니께도 사과드렸어요. 쟤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다고. 쟤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으셨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김태준이 저를 찾아왔어요. 준호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김태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너한테 주라고 하신 것 같아.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만석 이장이 쓴 편지였어요.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일 것이다. 나는 15년 동안 너를 괴롭혔다. 연희의 죽음을 빌미로 너희 어머니를 협박했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도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 연희를 잃고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힌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잘못이었다. 연희의 죽음이 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는 것을. 너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괴롭힌 죄인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희도 제자리를 찾았고 진실도 밝혀졌다. 너도 이제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연희도 분명히 용서할 것이다. 15년이면 충분히 반성한 시간이다. 김만석. 저는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이 났어요. 김만석 이장도 결국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딸을 잃은 슬픔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김태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함께 김연희 무덤을 찾기도 해요. 그리고 어머니 무덤도 함께 돌봐주고 있어요. 어머니 무덤 옆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김연희가 떠난 자리에는 꽃을 심었어요. 백구를 위한 작은 비석도 세웠어요. 충견 백구 여기 잠들다라고 새겼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연희를 이장한 지 한 달 뒤에 백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김연희의 새 무덤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백구는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김연희 무덤 바로 앞에서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요. 저희는 백구를 김연희 무덤 옆에 묻어줬어요. 백구도 이제 김연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됐어요. 그 후로 마을은 평화로워졌어요. 1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해결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고요. 물론 제가 실수로 김연희를 죽였다는 사실은 저와 김태준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큰 짐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연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김만석 이장에게도. 저는 지금도 매주 두 무덤을 찾아요.
어머니 무덤과 김연희 무덤을요. 그리고 백구 무덤도 함께요. 꽃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요. 마치 대답해 주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15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후회하냐고. 이미 지난 일인데 뭐하러 그러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잘못한 일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그리고 용서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평안해질 수 있다고. 백구가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이유도 그거였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물은 정말 신기해요. 사람보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것 같아요. 백구는 복수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화해를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15년이나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용서도 꼭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백구처럼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길에서 떠돌이 개를 만나시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개도 백구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